특별대담 시리즈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한번 또 점검해 볼까 하고요. 코스닥 3,000포인트를 지향하는데 아직도 코스닥의 주요 섹터인 제약바이오가 좀 밋밋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들어보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연구원 겸 유튜버 강하나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이 조금 길었어요. 어쩌다 지하철을 거꾸로 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늦으셨죠. 자, 제약바이오 얘기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탐탁진 않아요. 코스닥에서 중요한 섹터잖아요. 바이오 섹터 주가 흐름, 이게 코스닥 3,000포인트를 가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자 필수 불가결인 섹터인데 펀더멘탈 변화가 조금 포착이 되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세요? 우선 제약바이오가 밋밋한 가장 큰 이유는 빈집이라는 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집이 비어 있다. 그렇죠. 수급이 조금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장 섹터라고 하면 원래는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우주, 뭐 다양한 섹터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2차 전지와 로봇에서 좀 괜찮은 이슈들, 모멘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만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오의 경우 약간의 노이즈들이 대장주에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줬었고요.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하면 원래는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비중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만 대형 바이오주들이 일단 올라와주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개별 모멘텀 위주로 발표가 되면 당연히 좀 저는 업사이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벤트 일정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이슈가 있어야 대중들의 관심이 있고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인기 투표하고도 유사하다 보니까 자, 미국 FDA의 임상 절차 간소화 발표 이게 언제쯤 예정돼 있는 거죠? 이게 2월 18일에 발표가 된 건데요. 됐어요, 벌써?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임상 3상을 2번 해야 됐었던 사례들이 많이 존재했었거든요. 면역 질환이나 염증 질환 혹은 뇌질환 쪽은 임상 3상을 2번 진행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한 번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간소화를 발표한 겁니다. 물론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보통 원래 한 번으로 됐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환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2번 정도 진행이 됐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FDA가 최근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동물실험 대체법, 남스부터 시작해서 임상시험을 간소화하는 발표.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약가이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결국에는 신약 개발을 할 때 돈이 덜 들어가면 약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방향성은 다 동일합니다. 약가가 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동물실험 대체법이 조금 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거기에다가 FDA 임상실험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조금 더 인수합병 기술 이전 이런 것들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저는 하고 있어서 바이오가 아직 죽기에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낙담할 단계는 아닌데 근데 다만 이거죠. 지난번 요즘 뭐 AI라는 개념이 워낙 글로벌하게 글로벌도 그렇고 뭐 실생활에서 대세잖아요. 맞아요. 바이오도 분명히 접목이 될 거라고도 우리가 추론을 했었는데 실제 시도는 몇 번 국내에서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관련 뉴스가 있었지만 딱히 도출되는 결과물이 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았죠. 와, 이건 뭐가 나올까? 저게 뭔가가 나오면은 국내에서 신약 개발한다는 업체들이 혹여나 타격을 받는 거 아닐까? 막연하게. 와, 저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들은 뭐 파이프라인이 뭐 많게는 대여섯 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두 개로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근데 와,
엔비디아하고 일라릴리가 잡아갖고 파이프라임 한 10,000개씩 잡아버리면은 이게 게임이 되나? 그런 게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코스닥에서 약간 탑 티어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이 그런 기업들의 노이즈하고 접목이 또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뭐 아직까지 엔비디아와 일라일리가 뭔가를 발표한 거는 없죠.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벌써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AI를 접목시킨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 혹은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그런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뭐 그 외 AI 바이오 기업들은 뭐 의료 로봇부터 시작해서 AI 진단 혹은 이제 CS 테크놀로지처럼 뭐 모니터링 뭐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일라일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뭐 신약 개발 쪽은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고 새로운 연구를 진행해서 뭔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실험 데이터들도 새롭게 쌓여야 되고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이라는 곳이 네. 기존 데이터 혹은 여태까지의 환자 데이터로 새로운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긴 합니다만 타겟들을 도출하더라도 ABL 바이오 같이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플랫폼 아니면 뭐 알테오젠처럼 SC제형으로 변경을 해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은 그런 AI로 막 빠르게 개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경쟁력이나 이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직은.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너무 쉬웠으면 빅파마들이 다 이 기술들을 보유했었을 건데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굳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특허권도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ABL 바이오 알테오젠뿐 아닌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자체 특허나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업사이드가 남아 있고요. 미국이 정말 절대적으로 강자였고 엔비디아와 일라일리가 손을 잡으면 끝이었다라고 할 거라면 일라일리가 작년에만 40건 이상 인수합병이나 기술 이전을 체결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올해도 들어서도 거의 3-4건 정도 인수랑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빅파마들 간의 기술 이전 계약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과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중국의 반 정도라도 기술 이전 계약 올해는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도 보면은 섹터가 좀 약간 뭉뚱그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네. 차별 없고 구획도 없어요. 근데 바이오라는 게 좀 구분을 나뉘면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자와 또 의료기기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의료기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에 이제 군집이 많지 않아서 상장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긴 하겠지만 의료기기는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또 이 다빈치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특허가 만료되는 게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브스메드 같은 회사들 지금 시총이 2조 원 가량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런 의료기기와 로봇의 접목들, 그러니까 요게 바이오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만든다면 네. 두 개 좀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왜냐하면 의료기기 혹은 이런 의료 로봇의 경우에 네. 결국에 대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손을 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이오다인과 로슈, 아이센스도 라이프스캔, 그다음에 레비티, 글로벌 기업인 레비티와 우리나라 큐리오시스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서 OEM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결국에는 장비의 경우에도 특허나 자체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정해져 있고 잘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흑자 전환을 한 기업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고 4분기 흑자 전환한 기업 중에서 이제 바이오다인, 토모큐브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시를 통해서 수주가 늘어난다면 의료기기 업종도 올해 오히려 바이오에 관심이 식은 지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료기기 업종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다가 적자 전환을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파트너사가 메드트로닉이고 결국에는 이런 패키징 이슈가 없어지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종에서 하나둘 돌아가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그냥 다 같이 좀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신규 상장인가요? 여기도 뭐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된 것 어. 같습니다. 대부분 다 오래되진 잘 않았어요. 몰라갖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상장이 되게 많이 어. 됐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해주신 의료 로봇의 경우에도 매출 성장이 올해부터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큐렉소, 고영, 리버스메드 모두 그렇죠. 다 올해부터 좀 뭔가 가시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회사가 말하는 게 지켜진다면 당연히 업사이드는 뭐 무궁무진하겠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특허 만료나 그렇죠. 아니면 이런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의 JP1 헬스케어 컨퍼런스 혹은 일론 머스크가 의사 이제 뭐 별로 필요 없다. 네. 의대 가는 것보다 이제 로봇들의 수요가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계속 해주고 있어서 네. 의료 로봇에 대한 니즈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도 이제 참았는데 뭐 예를 들어 낭만 닥터 김사부나 네. 아니면 뭐 중증외과 의사센터 네네네. 네, 그런 거와 뭐 한방도 우리가 있잖아요. 네. 한방 뭐 허준 같은 약간 이걸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의료기기나 이 의술 뭐 이런 쪽도 부흥이 되지 않을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겠죠 알아서. 자,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뭐예요? 코스피는 지금 뭐 ETF 설정들이 엄청나게 네. 많이 되잖아요. 오늘도 코스피 인덱스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또 ETF, 반도체 ETF 뭐 두 배 레버리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막 수급이 뭉칫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수급의 선순환으로 지수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또 나중에 재료는 붙는 거고. 근데 코스닥은 아직 그렇게 좀 미진한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선 3월에 코스닥 액티브 ETF도 되게 여러 곳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최근 레버리지 ETF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휴 전에도 거의 순매수가 몇 조 원씩 찍혔을 정도로 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코스닥 액티브 ETF 혹은 이제 코스닥 그런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모이면서 바이오나 뭐 로봇 이런 업종은 당연히 나중에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이미 지켰는데 네. 코스닥을 버릴 것 같진 않아요. 그것까지 그렇죠. 해야 뭔가 굉장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도 결국에는 뭐 바이오 쪽에서는 새로운 정책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현재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그런 기금 집행 여부들이 많이 코스닥 쪽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때 발표들이 다 되고 매수라는 것도 좋지만 코스닥은 뭐 1,500, 2,000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ETF들이 출시되면서 코스피와 동일하게 코스닥도 이번 달부터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그러면 이벤트와 또 뭔가 재료들을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AACR인가 이 암학회일까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또 뭐 여러 가지 매번 반복됐던 이중항 ADC. 네네네. 네. 매번 외워도 까먹고. 네. 자, 이런 스케줄대로 어떤 뭔가 순서대로 또 나올 것들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3월에 월드 ADC도 있고요. 2월 말 정도에 아스코 GU 뭐 월드 ADC 4월에는 AACR 학회들이 계속해서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좀 큼지막한 학회 하면 AACR, 아스코, 에스모라고 암학회, 3대 그렇죠. 암학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4월 AACR의 초록 발표가 통상 한 달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AACR 초록 발표인 3월 봄에는 바이오가 좋다라는 인식이 강한 시점에서 지금 바이오가 좀 눌려 있으니 수급이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사실은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이란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또 지금 뭐 원전도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또 그쪽으로 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모든 섹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4월에 AACR도 있고 여러 학회들이 하나둘 개최가 되면서 상반기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계약이 한 건이라도 나와주게 된다면 네. 당연히 좋은 모멘텀이 나오니까 수급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구간이라서 네. 3월부터 그 기금 집행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금 집행이 시작이 된다면 그 또한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고 이게 기준점이 생겨서 슈팅 스타가 그러니까 뭔가 좀 돋보이는 기업이 나오면은 또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자, 강하나 연구원이 지금 보시는 기업 뭐가 좀 있을까요? 우선 상대적으로 RNA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도 눌려 있었던 네. ABL 바이오도 바이오. 이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음. 당연히 대형 바이오주들부터 좋잖아요. 이런 코스닥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대형 바이오주들 중에서 ABL 바이오도 추가 계약이나 아니면 임상 진전 나오면서 좀 업사이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다른 대형 바이오주들도 하나둘 좋은 이슈들 많이 발표하고 있죠.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지금 당장 뭔가 나와줘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반기 내로 기술 이전 가능성 혹은 임상 데이터 발표 가능성 높은 뭐 올릭스라든지 RNA 쪽에서는 뭐 올릭스나 알지노믹스가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BBB 셔틀 쪽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ABL 바이오 그리고 ADC 월드 ADC에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관심 다시 많이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BBB 셔틀하고 뉴럴링크하고는 관계가 아직 없죠. 아 그렇죠. 뭔가 또 그것도 접점을 찾으면 또 뭐 그렇죠. 모르겠죠. 이름이 또 약간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대담 오늘 제약바이오 쪽 한번 봤고요. 요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유튜버도 하고 계시는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